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21번째 페이지. 쳐서 매직을 기대했건만 여전히 푹푹 찐다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간담이 서늘해지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배상훈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 인간 냉풍기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토요 미스터리 극장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를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량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극물 범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독극물 범죄, 독살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역사에서나 많았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당장 지난달에만 해도 7월 15일에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농약 커피 음독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초복날 이제 경로당의 할머니 분들이 오리고기 회식을 하셨어요. 오리고기 회식을 하시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일부는 경로당에 다시 오셔갖고 후식으로 커피 한잔 하셨는데 그 커피를 드시고 이제 몇 분이 이제 탈이 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분이 또 관련된 증상을 보인 그래서 5분이 피해가 됐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런 형태가 돼서 나타난 범죄인데 그 유형이 예전에 있었던 2015년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아주 유사한 게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도 냉장고에 사이다 플라스틱 PET병에 농약을 넣어서 그걸 마신 어르신들이 2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 건도 경로당의 회장님이 루틴으로 일상적으로 그 믹스 커피를 다량으로 이제 그 통에 타놓고 그날 드실 거를 다 사놓는다고 합니다. 항상 구비가 되는 거죠. 아침 일찍. 근데 이제 오리고기 드시고 와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늘 그렇듯. 그래서 그 종이컵에 따라 마신 분들의 종이컵에 그게 나타나갖고 특정한 성분이 독성분이요? 독성분이.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분, 그러니까 효과는 약한데 지속성이 강하고, 하나는 효과는 강한데 지속성이 약한. 2개를 섞은 겁니다. 그걸 입제로 가루약을. 그걸 섞어서 넣었다. 가루 농약을. 그럼 효과도 강하고 지속성도 길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으로 이거를 그냥 옛날에 농약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냐면 할머니들이 밀가루 부족하다고 선반 위에 있는 농약 입제를 그냥 밀가루 같이 넣어갖고 전에 드시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수로? 그렇죠. 겉보기에 농약이 그게 밀가루랑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입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수사를 했는데 성분을 보니까 2가지 성분인 거예요. 일부러 섞었다.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으면은 이게 서로가 침투해 갖고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구나. 떨어져 있는 걸 섞어서 놔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의도적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자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섞는 게 그 어르신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워낙 농약을 뿌릴 때 2-3개 섞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2개 섞어 갖고 했는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 그렇게 섞어서 쓰신다. 그런데 그거를 섞은 거를 그 통 안에 넣을 수는 없죠. 그거는 확실히 의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범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인은 경찰은 얼추 대략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흘렸다가 이제 크게 됐죠. 왜냐하면 그분의 아드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갖고 그럼 저희도 뭔가를 더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아니요, 얘기도 언론에 많이 났으니까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 4분의 위세척액과 나중에 그 증상이 나타난 분의 위세척액의 성분이 다릅니다. 마지막에 따로 이렇게 드시고 탈이 나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셨죠. 어떻게 이 4분은 2개의 성분밖에 안 나왔고요. 이분은 3개의 성분에 플러스 하나 더. 정확히 4개의 4.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은 이분들과 다른 함유를 마지막에 드신 분은 그렇죠. 뭔가 추가적으로 더 드신 게 있다. 아니면은 그걸 같이 섞어서 워낙 2개를 섞어놨던 거에다 다른 걸 넣고 효과가 더 나게 생각해서
드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네. 이 네 분 중에 지금 세 분은 퇴원하시고 한 분은 예. 지금 병원에 아직도 병원에 계시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네. 경찰의 추정은 그겁니다. 아,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죄책감에 이분이 더 드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그겁니다. 아, 나중에 드신 분이 앞에 그 네 분을 공격을 음독 시도를 했고 본인이 나중에 죄책감에 추가로 뭔가를 하나 더 타서 예.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 예, 그렇다고 추정을 하는데 근데 그분의 아드님은 예. 아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없다. 아직 확정은 아닌 확정은 거예요. 아닌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경찰이 바로 그렇게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못하고 지금 미정미정 걸린 그런 이유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경찰의 추정과 그 돌아가신 분 아드님의 반박에서 지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경찰이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떤 뭐 원한 관계나 동기 같은 거를 좀 파악한 게 있나요? 뭐 얘기 나오는 거 그겁니다. 흘리는 거죠. 경찰이 흘리는 거는 뭐냐면 그 나머지 분들이 뭐 관련된 분들이 이 돌아가신 분의 그 가족의 돌아가신 거를 나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험담을 했다. 그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아드님은 네. 그런 거 없다. 네. 라고 하는 거고 네. 정황상 돌아가시기 전에 한 5천만 원을 이 아들들한테 줬다. 찾아갔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예. 아니 아들들한테 그 돈도 못 주느냐. 그게 무슨 뭐 증거냐라고 하는 게 아드님의 아들의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상황은 이렇고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형태가 이전에 다른 사건도 아주 유사합니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범죄 수사 프로를 즐겨 보는데 이런 음독 사건은 농촌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된 분노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정 이런 데에서 서로 간에 일종의 파가 갈리고 뭐 세대가 갈리고 그럼 보통의 도시 같은 데선 뭐 다른 데서 풀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봐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뭐 웃어야 되고 그런데 저 할망구가 나 뒷얘기를 해? 축적돼 있고 예의 이런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앙금이 생겨도 매일 안 볼 수가 없는 사이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뒷얘기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근데 고스톱 치고 30원 잃었는데 또 나한테 속였다 그래? 실제로 농약 사이다 사건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유인데 그게 10년이 축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뒷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농약 고등어 사건, 뭐 농약 커피 사건, 농약 뭐 여기 뭐 저 콩나물밥 사건 다 그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약을 탄 음식을 이제 사건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게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사건이 있어요. 농약 사이다 사건이 딱 지금 이 건 농약 사이다 사건. 사이다에다 그걸 넣은 거고. 네네. 농약 그게 상주에서 있었던 게 사이다 사건. 농약 뭐 저 콩나물밥 사건은 콩나물밥이 문제가 아니라 간장 비벼 먹는 간장에다가 농약 그걸로. 콩나물은 무조건 비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먹을 수 없거든요.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약 고등어 사건은 고등어 찜 해는 거에 거기다가 농약을 풀어놓고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게 섞여 있다. 그러니까 잠재적 분노가 있던 게 폭발해 갖고 확 넣었는데 나중에 감당 못하니까 벌벌 떨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흔하고. 특히나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 앞으로 우리가 좀 고령화 사회로 더 될 텐데 이런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저기 노인정이나 그런 데에 60대 70대는 애 취급받는 거 아시죠? 막내군요. 그렇죠. 막둥이. 80대가 주류고 90대도 계십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네네네. 90대가 따당하고 70대가 되면서 다시 또 서로 간에 갈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지역에 있는 이런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젊은 사람들은 다 어르신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지만 60, 70, 80, 90대면 뭐 저로 치면 10대, 20대, 30대, 40대가 같이 어울리는 애죠, 애. 90대 어르신이 그러니까 보기에 60대는 애죠. 엄청난 이 세대를 커버하는 거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너 왜 반말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 건방지게 겸상을 해? 이게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고스톱 칠 때 그거 안 물러줘? 너 저기 너 광박인데 왜 두 배 안 해? 그렇지. 약간 이런. 너 전라도식이네? 나 경상도식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 예.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거는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분노, 잠재 분노가 폭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건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방콕에서 있었던 일인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7일에 방콕의 한 최고급 호텔에서 이제 외국인 남녀의 시신 6구가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독극물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나오는 얘기는 청산가리 똑같은 청산가리. 형태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게 좀 묘한 것이 이게 뭐 우리말로는 시아나 환물입니다. 사이아나이드라고 하는 형태. 그게 청산가리. 예, 그걸 이제 일본식이지 이 가리가리 하니까 이게 무슨 외가리인 줄 아는데 칼륨을 일본어로 가리가리 하는 겁니다. 칼륨이 가리다. 가리죠. 예. 저희 예. 화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아루까리 합니다. 아루까리. 알칼리. 알칼리를 아루까리 그래서 그래서 계속 이건데 죄송합니다. 참고로 화학 전공이십니다. 네, 화학 전공이라서 우리 화학과 고대화학과 사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문제가 뭐냐면 6분이 돌아가셨어요. 태국에서 말하자면 태국계 그러니까 뭐 베트남계 뭐 미국인 뭐 이렇게 그런 섞여 있는데 처음에 태국 정부에서는 마지막 7번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사람은 숨진 사람에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 안 되는. 그러다가 갑자기 그 6명 중에 1명이 5명을 죽이고 자살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7번째 의심받았던 사람은 그럼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가 진실인지는 뭐 명확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태국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뭐 동기를 뭐 일부러 덮었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태국은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중요한 데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이 높게 본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 독살의 어떤 부분은 같이 죽이고 거기서 자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이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5명을 죽이고. 그 현장에서 옆방에서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봉화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범인이라고 쳐도 그렇죠. 나중에 따로 하신 거지. 그렇대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뭐 태국 정부의 선택이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어쨌든 어떤 프로파일링의 결국 뭐 어떤 과정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하지만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게 발표는 났습니다. 최고급 호텔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제 관광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거죠. 의심. 해외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단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달 초에 인천 지하철 역사에서 그렇죠. 그 영무원분들이 단체로 음료를 마시고 구토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음독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소개 멘트나 오프닝 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런 예전에 이제 식품 회사를 상대로 해당 회사 제품에다 우리가 뭐 넣겠다. 그렇죠. 협박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범죄 분류상으로는 프로덕트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무슨 템퍼링이요? 프로덕트 템퍼링이요. 프로덕트 템퍼링.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독살이라고 해서 포이즈닝이라는 걸 쓰지 않고 포이즈닝은 독을 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제품에다가 제품을 변조시켜 갖고 얻을 수 있는 이득. 그 이득은 뭘까요? 나한테 돈을 주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소송을 해갖고 보험금을 타겠다는 거.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누구를 해고시킬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범죄의 그러니까 범죄의 수단은 하나인데 타겟은 추정할 수 없이 많은 거. 그래서 이걸 프로템퍼링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 지금 이 인천교통공사인 것도 유실물을 넣어두는 냉장고에 이 직원들이 음료수를 마신 거예요. 거기 말하자면 PET병에 있는 탄산음료를 마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탈이 났는데 그러면은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그 영무원의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그 인천시청 역사에 뭔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거기다 그걸 넣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넣었다기보다는
그 역사에 있는 영무원들이 감찰을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그거 일시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템퍼링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상한 음식 이런 게 아니라 독극물이 검출된 거죠. 독극물이 독극물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겁니다. 그 목적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템퍼링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독극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독극물을라고 속이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여기다 독을 넣었어? 너 먹어라고 하면은 독을 넣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공포죠. 그것도 범죄예요. 그래서 그걸 템퍼링이라고 하는 심리 게임 같기도 그렇죠. 하고. 심리적인 공포를 유발하는 것도 템퍼링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다행히 이제 뭐 사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셨지만 뭐 더 큰 뭐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범죄학에서 말하는 독살이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포이즌과 톡식이 좀 다르죠. 포이즌과 톡식. 톡식은 독이 있다. 독이 있다는 독성이 있다. 독성이 있다.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과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기량작용을 하죠. 그래서 심장이 적게 뛰면 빨리 뛰는 걸 넣으면은 정상으로 가죠. 근데 정상이 심장에다 빨리 뛰는 걸 넣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그 약물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빨리 뛰는 게 응급실에서는 약입니다. 그래서 정상인한테 넣으면 독이죠. 약과 독은 습자지 한 장 차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우리가 사약이 있죠. 사약. 사약에 부자가 들어가는데 부자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자면 왜 과활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상태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산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죠. 산삼도. 왜냐하면 영양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리는. 뭐든지 과하면 안 되죠. 그게 톡식이란 개념. 포이즌은요? 그 말하자면 포이즌 자체는 말하는 게 뭐 그거를 뭐 마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약간의 그 이 행위가 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성격과 행위. 톡식은 성격인 거고 이건 행위인 겁니다. 행위가 같이 들어가면 이제 포이즌에. 포이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범죄학에서 하는 건 톡식이라는 거는 포이즈닝이라고 합니다. 독살 행위니까.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 그 독과 관련된 모든 걸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리어, 운송 수단, 뭐 전달 수단,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꿀벌에다가 꿀벌 침에다 뭘 발라갖고 하는 것도 포이즈닝이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 말벌 같은 거에 독을 넣으면은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부러 말벌 침에다가 독을. 그렇죠. 그걸 말벌 여기다가 말벌을 한번 풀어놓으면 그것도 포이즈닝이죠.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니 포이즈닝인데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수단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려고 맘만 먹으면 뭐 방법은 많다. 당연히 그거는 우발을 가장한 계획성이겠죠. 독극물 범죄가 굉장히 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이기는 우발적으로 보여야죠. 그냥 말벌 날아다니면 누가 거기서 범죄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깨끗한 건물에 말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발입니까? 계획입니까? 또 분명히 그렇죠. 이 건물에 청소를 얼마나 하느냐, 환기를 얼마나 하느냐, 가능성이 뭐냐, 이걸 정확히 계산해 갖고 했다고 하면 계획성 범죄죠. 이게 포이즌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범죄인 것 같아요. 또 짜야 돼 그런 거죠. 근데 그 수많은 그 범죄 유형 중에 하필 그 음독, 독살 이런 거를 선택하는 범죄자의 어떤 심리랄까요? 경향성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떤 본인이 힘이 약하다. 무력을 쓸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여성 범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형 범죄, 특히 뭐 이제 약자의 범죄, 뭐 소수자의 범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을 이용해서 암살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직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힘이 약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농약
관련된 이게 어르신이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그 작용기에 의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예를 들면 청산가리 하면 숨 못 쉬어갖고 막 여기가 해서 고통받는 이거를 눈앞에서 보고 싶다. 아니면 그거를 그렇게 그 자체의 의미를 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의 범죄이기도 하고 쾌락.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죽이는 모습 자체를 즐기는 어떤 이상 그 좀 변태적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정신이 정상은 아니네요. 그런 거는 진짜. 아니면은 극단적 보복 심리일 수도 있겠죠. 더 잔혹하게 그렇죠. 당했으면 하는 마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대상이 곱게 죽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극단 이것도 그러니까 원한이 큰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사용되는 독극물 중에 앞서서 청산가리 말씀하셨지만 청산가리는 뭐 냄새나 맛 이런 거는 없나요?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무색무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색무취해야지 먹고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범죄를 할 때라도 그렇죠. 우리가 냄새가 나고 아주 싫은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면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원리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많은 뭐 리신, 디곡신, 뭐 여러 가지 파라카트 이런 것들도 실제로 생각과는 달리 무색무취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농약으로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들이 이게 밀가루인 줄 알고 그냥 부쳐 먹다 돌아가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말하자면 냄새가 나게 아주 나쁜 냄새가 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스 같은데 LPG 가스에 똑같은 원리구나. 해면은 우리가 사람들 조심하게 하려고 해서 냄새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뭐 이거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첨가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체가 이런 경우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고 보통의 경우는 그런 독들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톡식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쓰였을 때는 약인데 비틀어 갖고 쓰는 게 독인 경우 이게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의 성질도 있으니까 구하기도 수월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자체로는 이제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고 그런데 시아나이드는 좀 독특한 것이 청산가리. 그렇죠. 청산가리라고 하는 게 독특한 것이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경우는 이제 보통의 기전이 뭐냐면 목에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경우와 이 안에 단백질 합성한 상태에서 죽이는 경우와 몇 가지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장기 부전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장기 부전입니다. 장기가 다 그러니까 기능을 못해서 죽는 게거든요. 근데 그건 최종이고 어느 장기가 죽느냐? 호흡기가 죽으면은 질식사고 소화기가 죽으면 뭐 거기 자체가 돼. 이렇게 몇 가지가 나눠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준이 다른 건데 청산가리는 호흡을 못하는 거 이런 형태. 기전이 다른 거죠. 제초제도 종종 쓰이지 않습니까? 독극물 범죄. 제초제는 특히나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초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아까 뭐 파라카트란 이게 살충제가 있고 제초제 같은 경우가 제초제라는 게 풀이 죽으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라 죽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월남전 때 시크릿 오렌지 고엽제 같은 거죠. 왜 말라 죽습니까? 물을 못 받아들이니까 말라 죽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건조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작용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말라 죽을 수 있죠. 그걸 먹으면. 그라목손 이런 것도 예전엔 많이 썼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라목손 같은 제초제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쓰는 형태의 그 맹독성인데 피부로 또 뭐 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에어로졸 형태 이런 형태 들어가 갖고 굉장히 위험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좋아요. 제초 효과가 굉장히 좋아갖고 엄청나게 써요.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그라목손은 농가에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게 지금은 아마 팔질 않습니다. 금지됐군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효과는 낮아도 낮은데
사람도 적게 살상하는 걸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수든 뭐 의도적인 범죄든 사고가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면 금지가 된 게 2011년도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전에는 그라목손으로 네. 뭐 그냥 그거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다 그라목손이었죠. 그 정도로 흔했던 예, 예. 제품이다. 독살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시신이라고 하면 부검을 하거나 하면은 독극물의 구체적인 성분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건가요?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럼 아주 그 숙련되고 정교하고 능력 있는 부검이가 있어야 되고 예. 아니면 초기에 검시 검안을 할 때 이 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감각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저기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어요라고 해갖고 보면은 실제로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염도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걸 갖다 굳이 뜯어갖고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 결정 자체도 그렇죠, 사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돌아가신 즉시 딱 보면 요건 이상한데, 요건 독살인데라 금방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네.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거기서 그냥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화장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부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냥 법의학적으로는 쉽게 알 수 있는데 네. 현실에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법의학의 단계까지 가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현실에서. 예전에는 인후보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후보증이라는 거는 동네 사람 둘만 네. 저 아저씨 돌아가셨어요라고 도장 찍으면 돌아가신 게 됩니다. 아.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경찰도 없었어. 소위 말하는 검시하는 사람도 없었어. 시골에서 그러면은 동네 이장 하나, 이장 형 하나. 저분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도장 찍으면은 그 사망 진단서에 가름하는.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그냥. 그게 없어진 게 없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인후보증이라고 하는 게 사망에 의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글쎄요. 억울한 죽음이 많았겠네, 우리가 모르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확인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죠. 갑자기 저기 동네 개망난 이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재산을 다 상속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보기엔 이거 봐라 이렇게 느낌이지만은 증거는 없죠. 화장해 버렸는데. 그렇죠. 만약에 좀 그 독극물 이제 음독 포함해서 다양한 상해가 어떤 피해자에게 가해졌을 때 이게 직접 그 사인은 독살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도 좀 헷갈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잡지사 편집장님이 범죄성이 높으신 게 네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참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독살만 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독을 먹인 다음에 시체를 뭉개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게 독살이야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게 뭉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신을.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하자면 여기 호흡기 같은 게를 여기 뭐 어떤 걸로 쓰러져 갖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청산가리로 인했는데.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뭐 돌이 떨어져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알리바리를 짜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그럼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요 사망 원인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커서 다행입니다, 그죠? 나쁜 길로 빠졌으면은 또 약간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컸다고 어떻게? 아직 그래도 빨간 줄 안 거졌으니까. 혹시 그 흔적이 남지 않는 독도 있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리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골치 아팠던 독극물인 거죠. 말하자면 아주 미량인데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할 수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 뭐 법의학자들은 분명히 찾을 수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이게 아까 대표적인 게 리신 같은 경우고 그거 말고 이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 관련된
이런 거 인슐린 같은 경우도 네네네. 실제로 아시다시피 인슐린이야 생체에 있는 건데 생체에 있는데 그 사람의 특성을 확인해 갖고 조금만 비틀면은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독극물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저 약물 학자,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과의 후배인데 네. 지금 대검찰청 약동물 분석하는 무기화학 박사인데 예. 신문에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독극물이 100가지 넘을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게요. 예. 옛날에 이제 흔히 냉전 기간 동안에 KGB나 CIA 같은 데서 개발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검출할 수 있는 키트라든가 방법이 사실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다만 석연치 않은 거는 한번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지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를 수 있는 것이 최소한 100개 이상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섬뜩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뭐 유명인이거나 뭔가 이제 의미가 있거나 예를 뭐 첩보원이거나 아니면 유명정 이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아무런 죽어봤자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정도 독은 일반인이 구하기도 쉽지 않죠. 쉽지도 않고 가치가 없죠. 타깃이 되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작정을 하면은 탐지가 안 되는 게 100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공경원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살 사건의 경우는 범인이 같이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같이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발생한 포천 농약 연쇄 살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 사건은 글쎄요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래서 예전에 엄여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많이 연상이 되죠. 70년생 뭐 이름은 이제 노모 씨라고 하죠. 근데 당시에 44세 여성이었는데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초제를 통해서 가족을 살해하고 한 명을 중상을 입히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금을 목적으로. 보험 사기랑 연결이. 그래서 이제 전 남편 그리고 그 전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 농약으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정도까지 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 수사에서는 그 노 씨가 처음에 이제 살해한 그 전 남편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신변을 배관해서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냈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농약 먹고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부인이 우리 남편이 농약 먹고 자살했다 그러는데 어느 보험사가 가서 부인을 추궁하기도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골에서 경찰들이 실제로 가서 확인 안 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2015년도에야지 보험 살인에 대한 법이 생겼습니다. 2015년도에 그 2년 특히 2011년, 12년 특히 이 사건도 그렇죠. 12년, 13년도에 보험 관련된 범죄가 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에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15년에 생겼는데 당시에는 시골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라목성 같은 경우가 2011년도에 금지됐다고 했죠. 금지는 그때 돼서도 남아있지.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한 번에 다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시골에 팔질 않았을 뿐이지 쌓여둔 게 엄청나게 많은 상태였는데 우리 남편이 그 비관해갖고 마셨어요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분명히 농약으로 죽은 건 맞는데 이걸 강제로 먹였는지 자기가 먹었는지를 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걔가 그렇게 처리한 거고 보험사도 그냥 그렇게 해갖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보험금까지 받았어요.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 보험사들끼리 서로 전산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A란 보험사, B란 보험사가 A란 보험사에서 5억을 받았어도 B란 보험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2번 받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거를 B라는 보험사에서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험 그걸 뭐라 그러죠? 보험 금융 그 협회인가요? 보험업 협회 이런 데서 이걸 전산을 통합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됐죠. 안 돼 있어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A란 보험사에서 이렇게 해서
5억을 받았는데 예. B란 보험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렇죠.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몰랐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예. 이 노모 씨가 네. 가입을 하고 수익자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가입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가입자는 죽었고 수익자는 노모 씨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기는 네. 가입자 다른 사람, 수익자 노모 씨. 아. 그럼 노모 씨가 문제가 있다는 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교환이 안 됐다. 그렇죠. 공유가 안 됐다고. 그렇죠. 여기는 가입자가 김 씨, 박 씨, 최 씨인데 네. 다 수익자가 노모 씨면 그럼 이제 저쪽 보험사에서 다른 가입자를 상대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심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 중심을 이 수익자를 중심으로 전산이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노렸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전 남편 김 씨가 사망한 이후에 노 씨가 새로운 남성 이 씨와 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씨 그리고 이 씨의 어머니까지 사망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때는 분명히 이것도 앞에 사건 1년 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네네. 작정을 하고 만만한 사람 데려다가 특히 이제 이 만만한 사람은 시골에 가면은 네. 약간 경계성 지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가요. 노모가 있고 아들이 경계성 지능이 있어. 근데 아들은 결혼 아직 못했어. 예. 그러면 노모가 결혼이라 시켜야지 어떻게. 그러다 보면 죽여서 돈 받고 이런 경우가 아마 이거 노 씨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시어머니 홍 씨는 폐렴으로 사망하고 또 남편도 역시 똑같은 폐렴으로 급사를 했어요. 왜 폐렴이겠습니까? 호흡기. 그렇죠. 예. 근데 돌아가신 건 폐렴이에요. 근데 왜 폐염증이 생겼냐면 호흡기 타고 폐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진을 쓰면 안 되죠. 안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데 증상이 농약 중독이었다는 거는 그 진료 기록부에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네. 확인을 안 한 거죠. 나중에서야 이 진료 기록부를 확인을 어떻게 됐냐면 순천향대학교의 그 농약 중독 연구소라고 진짜 이거 세계적인 농약 관련된 연구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홍 박사님, 제 기억으로는 홍모 박사님인데 예. 홍 박사님. 맞을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 농약 중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시거든요. 네네네. 그분의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이제 그분이 아까 그 제초제 중 하나인 파라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약 성분과는 달리 시신 내에서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농약 성분이 시간을 두고도 검출되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그걸 이제 검출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분은 화장을 했는데 한 분이 화장을 안 했거나 제 기억으로는 그러고 이제 맞습니다. 한 분이 매장 상태였어요. 매장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다시 파내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발굴 영장을 내주는데 우리 판사님들은 그렇게 참 인색하십니다. 그래갖고 발굴 영장 그리고 약간 이상한 죽음은 절대 화장 못하게 합니다. 이상한 죽음? 미국에서는요? 변사 중에. 그게 이제 모르그라고 하는 이제 말하는 시체 공시소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냥 매장을 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화장하다고. 추가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매장. 이런 건 우리가 좀 들여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그 상태가 아닌데 이 아마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진료 기록부라든가 이 아이의 몸을 통해서 이 성분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분의. 그래서 이제 유죄를 받게 된 거죠. 아이한테도 그걸 시도했다가 물론 이제 아이는 이제 죽지 않았죠.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걸린 겁니다. 야, 그렇고요. 그 아이가 친딸입니다. 19살짜리. 그러니까 친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제동이 안 걸리니까 나중에는 폭주한 거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자기 자식이건 남편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탄 돈으로 명품백 들고 외제차 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스키 회원권으로 스키 타다가 잡혔죠. 고급 스키 회원권 이런 데서. 홍세용 박사님입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장내과 홍세용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큰일 하셨네요. 굉장히 세계적인 전문가십니다. 제가 성함을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홍 박사님.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인을 잡은 사건이
여러분 다름 아닌 독살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예. 1982년도라고 하면 굉장히 앞식이죠. 서울 이제 어떤 이게 호엄산이라고 하는데 놀던 네. 애들이 이제 시신을 발견했는데 처음엔 마네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옷이 없는 상태, 누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누드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체 상태였기 때문에 네. 가서 보는데 이게 시신인 걸 알고 신고를 했죠. 근데 그 여성이 이발소의 여종업원이었고요. 24살.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독살이었어요. 어. 근데 아까 제가 왜 독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하얗게 보였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상태였었고. 예. 근데 문제는 몸에 다른 흉터가 없었어요. 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독살 상태죠. 청산가리 독살 상태였던 거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한테 감기약이라고 해서 약을 건네주고 그 사망하게 죽게 만든 범인이 있었고요. 아. 네, 그 범인이 독특한 심리적 상태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그 네크로필리아라고 해서 네. 우리 표현으로는 시신강간증이란 거예요. 시신강간증. 시신강간. 예, 시신을 강간하는. 집착하는 예, 사람이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여자가 아니라 죽은 여자를 강간하는 게리 리즈웨이가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인데 그 경우는 시신을 썩어가는 단계에 따라 3번을 강간을 했습니다. 단계를 두고. 예, 예. 그게 아유 참. 테일러산이라는 데에 그 시신을 썩어가는 단계에 따라서 강간을 했는데 네. 그래서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 범인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래서 비슷한데? 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비슷한데? 아니면 그런 형태 비슷한데라고 추정하는 프로파일링이 작동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 범인이 보관해 왔던 시신 사진이 21장이나 있었는데 시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그렇죠.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돈 주고 죽기 전에 찍었다라고 한 거예요. 죽기 전에 찍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촬영, 누드 촬영 이런 했다. 걸로. 그렇죠. 자기는 죽었지만 나하고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문제가 그 사진이 실제로 죽은 사람의 사진인지 산 사람의 사진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지.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진을 정교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석하신 분이 지금은 신구 대학교인데 당시는 신구 전문대라고 해서 거기 사진과의 홍순태 교수님인데 이게 이 범인이 소위 말하는 예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이전에 직업으로? 아니 직업은 아니었고 직업은 뭐냐면은 배관공입니다. 배관공. 희한하게도 연쇄살인 보면 배관공이 많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왜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실용적인 거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가기 쉽다. 왜냐하면 배관을 여자들은 못 고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배관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배관공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면 사람의 몸을 부셔갖고 다시 조립하는 배관공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관공이 많습니다. 야, 이거 좀 쭈뼛 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이 분석에 작동을 한 거고 특히 이제 물론 잡게 된 건 이겁니다. 그 홍 교수님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문가가 쓴 사진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화질이 좋다. 화질이 화소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여기 살이 털이 죽어버린 겁니다. 시신의 솜털 같은 게 누워 있었다? 그 뭘 의미하는 거야? 편집장이나 저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솜털이 서 있습니다. 서 있네? 이제 알았어요. 나이 30살 넘게 먹고. 내 솜털 서 있네. 근데 이제 사망한 사람은 솜털이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예술 사진을 찍는답시고 그렇게 정교한 기계나 그걸로 또 좋은 카메라로 찍은 게 도움이 됐네. 도움이 돼갖고 분석해서 이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죽었을 때 사진을 찍은 게 걸린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죽이고 찍었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이게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링으로 보는 사례인가 보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형태가 뭐 배강공 얘기라든가 아니면 네크로필리아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당시에는 이런 류의 범죄자를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제가 게리 리지웨이 말씀드렸지만 게리 리지웨이는 이 범인보다 5년이나 늦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게리 리지웨이가 실제로 80년대 중후반까지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더 빠르네요. 예. 그러니까 이 범인이 그걸 보고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았긴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워싱턴 주에 이런 범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이런 증상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로 범죄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그 피해자를 이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네. 한국 경찰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자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너무나 특이하면서도 충격을 많이 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치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독극물 범죄 예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독극물은 진짜 뭐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예방법이란 게 딱히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좀 주의할 게 있습니까, 교수님?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보통의 독살은 보통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프로템퍼링 범죄가 문제죠. 왜냐하면 그 제품이 변조된 것을 우연히 먹게 돼 갖고 탈이 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 좀 유명한 사람은 독살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독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은 최소한 이제 뚜껑이 따졌거나 아니면 뚜껑이 훼손됐거나 아니면 약간의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인 거고요. 명백하게 아실 것은 프로템퍼링이나 범죄가 존재한다. 그것은 본인이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냄새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것은 드시지 말고 보관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죠. 주변에 보면은 음식물 버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약간 좀 맛 좀 이상하고 냄새 이상해도 끝까지 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마치고요. 교수님께서는 그 출연 첫날부터 저희 에디터가 이렇게 주는 그 커피를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것 같던데 왜 그러셨나요? 저는 이제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저를 설마 죽이겠습니까 에디터가? 그런 이상한 사람인가요? 모든 건 또 이제 100%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서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가 이렇게 되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 한 방울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